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 방송 일부 진행책입니다. 어제 방송은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몽사몽간이었다 할까요? 그래서 오류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예컨대 일부 마지막 부분에 선대위원장이라고 할 걸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죠. 2부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걸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예컨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에도 이 대중의 소비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져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하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1600조에 이르는 가계의 부채로 인해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이어 공황이 올 것을 걱정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죠. 자, 오늘의 얘기를 하죠.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동근연지의 우한에 빠져 있습니다. 동근연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뜻이죠. 형제는 한 몸이라는 의미의 동기일신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민주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더불어시민당과 권력의 무기날에 만들어진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이 그겁니다. 두 가지가 같은 민주당 뿌리라는 거죠. 두 당이 한 몸인 건 단지 진보 좌파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좌파 속에서 특유한 친문, 친조국 성향으로 똘똘 뭉친 당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두 당 다 문 대통령 친위를 자임하고 친조국 프레임으로 골수 지지 세력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완료하자마자 열린우리당 약진에 놀란 나머지 일제히 허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허들 아시죠? 장애물 말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비례정당, 자신들의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란 걸 제3 명시하며 열린우리당이 결코 형제의 당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같은 뿌리일지 몰라도 저쪽은 썩어서 잘라낸 가지라는 겁니다. 당장 열린민주당은 어제 공식적인 경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김의겸, 최강욱의 가담으로 친조국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해진 덕분에 친여당 중도층의 표심이 더불어시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김의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는데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자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그를 주저앉힌다고 아주 애를 먹었죠.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서 이미 기소가 된 인물입니다. 그들로 인해 민주당은 언제나 도덕성 문제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또 이번 선거를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그들 영입한 열린민주당이 강성 친문을 계속 내세우니 민주당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다가 결국 이해찬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솔직히 남의당 아닌가요? 그가 어제 국회에서 연 비공개입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각자의 길을 간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탈당해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사들의 복당은 없을 것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없다.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은 함께 결코 할 수 없는 이질적 집단인 것을 진작부터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같은 식구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강성 친문인데 말입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전 의원은 물론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민주당과 형제다. 우리야말로 문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라는 취지의 말을 연일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지지층을 흔들고 있는 거죠. 더욱이 그들 스스로 선거를 끝낸 뒤엔 당연히 민주당으로 다시 간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 다들 그러죠. 정봉주도 그러고 새로 들어온 김의겸도 그러고 다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니 민주당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과는 4월 15일까지 전략적 이별이다. 그 후 상황을 보고 함께 간다는 대전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다.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4월 16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야 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면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역시 민주당과 다시 한바다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진보농객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또 뉴스가 됐더군요. 좀 길지만 경청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쓴소리도 참아주지 못하는 게 바로 문바의 본성이다. 금태섭 의원 날린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의 이상은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사회다. 이 열린 사회의 적들이 당을 만들었다. 열린 민주당이라고 한다. 당의 의원이 돼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의원 말고 그냥 부동산이나 하라. 그러고 보니 칼 포퍼가 선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 비판하고 있는 교조주의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진중권 교수 머리 샤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논란 쪽은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로 선출해 놓은 후보들입니다. 이들 중에 7명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파견되죠. 여기저기 언론에서 위성정당 17번까지는 당선이 가능하다고 에드블룬을 띄우고 있으니 자연스레 11번부터 7명을 배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건 합의사항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사정이 이상해지니 그 7명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자칫 12번, 13번까지만 당선이 되면 그렇게 당선자가 줄어들면 닭 쫓던 개신세가 될 판이니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보도를 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3번에 배치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반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DJ 3남으로 당의 발언권이 꽤 있는 김홍글 민화협 상임의장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4번을 받았죠. 비례대표 후보들은 입장문이란 걸 최고회의에 전달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선명한 친문 인사를 내세우는 현실에서 군소정당과 시민 추천 후보들로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없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를 봐야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중도층은 등 돌리고 지지자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 생각에도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문서에서도 듣보잡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 겁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금배지를 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가 다시 나섰습니다. 11번부터 하기로 한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최대한 노력해서 득표율을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당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일입니까? 말하자면 진보 좌파 골수 멤버들과 책을 지면서 친문 시민단체들과 기껏 힘을 합쳤는데 다 된 죽에 코 빠뜨리는 형국이 될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군기를 다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명단에 음모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 이렇게 답했더군요. 내가 사심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참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이 열린민주당과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간신 윤원영에 비유했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를 검찰발 국정농단, 검찰이 꾸됐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인권국장과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았죠. 신문을 보니 조국의 대학 후배로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를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김여사와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르고 대윤 소윤을 생각하면 권력을 남용하며 세도를 부리던 유님 윤원영이 생각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여기서 대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소유는 윤 총장의 측근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쫓겨간 윤대진 검사죠. 황희석 전 국장은 한 발 더 나가 2019년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이 정리한 검찰 인사들 이름을 도표로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더군요. 아직도 고위직에 많이 남아있다.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달라. 이런 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이지 진영 논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같은 검사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마치 이 사람 이런 주의를 보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과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 특히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 못을 아주 꽝꽝 박은 겁니다. 일부 지역구지만 지난 선거처럼 정의당과 손을 잡아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안 것이죠.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첨예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 단일화가 주제가 되면 전선에 혼선이 생긴다. 각자 도생이다. 이제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가닥 가지고 있던 후보 단일화 기대마저 접어야 하게 됐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과연 정의당에서 생활할 지역구가 몇 개가 될까요? 어떻든 4.15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를 잃고 대신 비례대표를 불충을 하겠죠. 절반이 연동제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지도부인 심상정 대표부터 고전을 하게 된 것이 아마 끄림칙할 겁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 역시 같은 뿔인 줄 알았는데 한쪽은 이미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였더군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자신이 또 있다, 나도 있다며 불어오는 비바람에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보채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분은 잠시 뒤에 올리겠습니다. 창밖은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